안녕하세요. 혹시 끝에까지 잘 들리시나요? 예. 우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안정팀에 있는 추승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예. 우선 이제 강의 시작 전에 우선 제 소개에 대해서 잠깐 저에 대한 이력을 좀 말씀을 드리면, 목적은 이제 서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정보보호 동아리에서 정보보호를 맨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정보보호진흥원에서 정보보호 동아리 육성 사업에 제1기로 참여를 해서 정보보호를 처음 시작을 했고,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인도로 자바 개발자 연수를 갔습니다. 국비과정으로. 그래서 1년 동안 인도에서 자바 개발자 교육을 받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정보보호 전문업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보호 이슈가 국내 금융권에 많이 발생했을 때 시점에 보험회사의 정보보호 관리자로 입사를 했고, 그 외에 증권회사를 거쳐서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이력이고요. 대다수 분들이 이 금요 강좌를 경제 관련된 강의로 준비가 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다 하시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주제를 보시면 약간은 저 IT적이고, IT에서도 정보보호, 그쪽 관련된 얘기들로 많이 저희가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무려 4만 건의 금융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고전적인 수법일 정도로 신종 사기 수법이 속속 등장하고 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데 대책은 없을까요? 조빈나 기자입니다. 네, 여보세요? 유럽 여행에 당첨되셨습니다. 200만 원만 보내주시면 이 모든 걸 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이 사기꾼들아! 이런 보이스피싱은 이제 고전적인 수법이 돼버렸습니다. 지난해 가장 피해가 잦은 금융사기는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한 스미싱이었습니다. 약 3만 건에 54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건당 19만 원, 소액 결제 사기입니다. 컴퓨터를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시켜 사기 사이트로 유도하는 파밍은 건당 피해액이 500만 원이 넘습니다. 해커가 계좌에서 돈을 직접 빼가기 때문입니다. 파밍의 일종인 메모리 해킹. 정상 사이트에 접속해서 인터넷 거래를 해도 해커가 원하는 곳으로 돈이 빠져나갑니다. 420여 건의 피해가 났습니다. 여기에 메신저 피싱까지 4만 건 가까운 금융사기에 23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첨단 수법이 속속 등장한다는 겁니다. 기업의 이메일을 해킹한 뒤 거래처를 사칭해 결제 대금을 가로채거나 컴퓨터 자료에 암호를 걸어놓고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내 컴퓨터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고 나서는 사용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특정 타겟을 명확히 해서 공격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그래서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졌고요. 때문에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화된 인증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네, 영상 멈춰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총 5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금융권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최근 동향. 지금 금융권에서 얼마나 많은 금융권에서 여러 권역별로 모바일을 기반한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거기에 대한 보안 사고 사례 약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보안 사고 사례에서 보여지고 있는 공격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유형별로 지금 아까 약간 언급이 됐지만 그 최신 공격 유형과 이러한 공격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향후 금융권의 모바일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5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금융권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최근 동향 하기 전에 아까 전에 저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선물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을 보니까 굉장히
그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권의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종류는 각 업권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잘 알고 계시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이런 것들이 있고, 증권 쪽에서는 MTS, 모바일로 트레이딩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최근에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간편 투자 앱이라는 형태로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보험 쪽 같은 경우에 모바일 보험. 모바일 보험은 과거에는 단순히 이제 설계사들이 이러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그 청약을 하거나 아니면 보험금을 갖다가 클레임하는 그런 용도로 주로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 이걸 통해서 계약까지도 가능한 형태로 현재 발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모바일 쪽 보험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카드 쪽 같은 경우에는 앱카드. 요즘에 결제 시장이 굉장히 발전을 하다 보면서 이런 웹카드 기반의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권역별로 모바일로 기반한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선 모바일로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법에는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중에서 IT 비전공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이 세 가지만 꼭지로 말씀을 드리면, 모바일 서비스를 갖다가 금융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땐 네이티브 앱이라고 플레이스토어, 웹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 기반의 서비스 모델이 있고, 두 번째, 설치를 하지 않고 모바일에서 있는 브라우저, 인터넷 환경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하이브리드 웹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은 앱을 통해서 하고 일정 부분은 이쪽 모바일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앱이 왜 등장을 하냐면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이게 등장하게 됐는데, 네이티브 앱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그 대신 설치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 이러한 좀 단점이 있죠. 근데 웹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네이티브 앱은 아이폰 따로 안드로이드 폰 따로 설치 버전을 만들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안 되는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OS나 핸드폰, 스마트폰의 기종에 따라서 설치가 안 되는 좀 단점들이 있죠. 근데 이제 웹 같은 경우에는 기기 종류와 상관없이 브라우저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쓸 수가 있는 거죠. 대신 이제 브라우저 기반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고 프롬 환경에 종속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갖다가 두 개의 장점을 뽑아서 만들어진 게 하이브리드 앱이고, 그래서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기술을 쓰고, 특별한 금융 서비스 기능, 계좌 개설이라든지 이체라든지 송금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 앱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바로 하이브리드 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금융사들이 최근에 이쪽으로 많이 지향을 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이용 형태가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걸 이 이용 형태를 통해서 모바일 서비스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 당행 자료고요. 2019년 5월 달에 나온 자료로 이제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주로 소비자들은 20대에서부터 40대 고소득자 층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뭘 의미하냐면은 금융회사는 돈을 버는 조직이기 때문에 돈이 되는 조직 마케팅을 더욱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관련된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 자료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행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라든지 강편 송금 서비스라든지 간편 결제 서비스, 휴대폰 소액 결제 서비스, 이렇게 지금 모바일 금융 서비스는 주로 20, 40대 고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형태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바일 뱅킹 서비스. 오늘 본 주제인 모바일 뱅킹 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보시면 15년도부터 시작해서 18년도까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다수,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분 빼놓고는 하여튼 스마트폰이 거의 이제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한 개씩은 다 가지고 있는 현재 시대에 살고 계세요. 말을 바꿔서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기업들은 많이 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금융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용이한 쪽 수단으로 금융에서는 계속 서비스를 개발할 거고,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지금 이러한 모습, 이러한 자료들로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용 금액도 점차적으로 현재 증가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뱅킹 서비스에 주로 이용하는 분야가 어느 쪽으로 이용하느냐 보면, 주로 이제 계좌 이체나 계좌 존액, 이쪽으로 이제 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왜 이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냐면은, 우선은 제도권에서 그 모바일이나 전자금융 서비스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그 제도적 허용 범위가 주로 이쪽 부분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조회나 아니면 단순 이체, 뭐 계좌 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가장 이제 크게 이제 금융 서비스에서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융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고객을 많이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게 중요한 건데, 바로 계좌 개설인 거죠. 금융에서는 계좌 개설이 바로 고객을,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건데, 그 계좌 개설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금융상품 갑이나 이런 것도. 왜냐하면 그 본인 확인이라는 절차를 제도권에서 허용한 지가 지금 현재 얼마 되지 않았고, 우리나라 국내 법규가 굉장히 제도가 강합니다. 그런 쪽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된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법 제도 하에,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더 많이 이용될 수 있고, 많이 이제 서비스가 오픈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이제 전체적인 사회적 환경과 비교해서 생각해서 보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최근 동향이고요. 이 최근 동향에서 제가 문제를 이제 좀 이따 드릴 겁니다. 이제 몇 가지 숫자들이 있었어요. 몇 가지 숫자들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뭐 난이도가 높은 수준의 제가 문제를 요구하지는 않을 거고, 향후에 잘 얘기 들으신 것 같다가 기억하셨다가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이제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기반으로 많은 보안 사고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영상 자료로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그 모바일 쪽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고, 2014년도에는 그 특정인의 농협 계좌, 매스컴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이체가 돼버렸어요. 본인도 모르게. 그래서 그게 방송에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언론사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문제는 뭐냐면 그거 갖다가 범죄자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해킹 사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범죄자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매체를 통해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해킹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잡기 어렵고,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면 이제 소비자의 피해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형태가 이제 금융 쪽 보안 사고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더욱이나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언제든지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장치이기 때문에 더욱더 보안에서 취약할 수 있는 거예요. 사고 사례를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크게 이제 결제 사건이 과거에 발생한 적이 있어요. 보통 모바일이든 최근의 모든 보안 사고들은 악성 코드를 기반으로 거의 다 공격은 시도가 되고 진행이 됩니다. 악성 코드는 최근에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해킹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해커들만 만들 수 있는 전유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CAAS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클라임 에저 서비스. 범죄 도구를 서비스 목적으로 파는 그런 서비스 모델들이 나왔어요. SaaS, 요즘에 클라우드 기반에서 SaaS, SaaS, IaaS,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응용해서 이제 해킹 도구를 사이트에다 올려놓고 내가 필요하면 그 돈 주고 사가지고 해킹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특별한 기술 없이 해킹할 수 있는 현재의 시대가 됐다는 거죠. 굉장히 해킹이 용이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해킹 도구들이 대다수 이런 악성 코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악성 코드 중에서 그 대표적인 악성 코드 한번 말씀해 주실 분 있어요? 매스컴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예. 네? 그 트로이 목마나 이런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로이망만 있고요. 뭐 제가 원했던 그 답변은 그건데 아닌데 어찌됐든 뭐 그것도 악성 코드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분 혹시 예, 저 끝에 예, 빨간색 옷.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파일에 암호를 걸어가지고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던 것처럼 이제 돈을 요구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실제로 당해본 적이 있어서 그냥 자료를 다 지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뭐 그 정확한 이름을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제가 사실상 원했던 답도 그거였고 그게 바로 랜섬웨어라고 하는 악성 코드입니다. 랜섬이라는 거는 현상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랜섬웨어가 과거에 초창기 때 나왔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일을 암호화해서 암호화된 파일을 갖다 복호하는 조건으로 돈을 갖다가 제공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나야나라는 웹포스팅 업체가 있었어요. 아마 방송에서도 보셨을 텐데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인터넷 나야나야 그 회사에 있는 그 내부 시스템에 대한 자료들이 랜섬웨어에 감염돼서 전부 다 암호화가 돼버렸습니다. 회사는 존폐의 위기가 온 거죠. 모든 자료가 다 암호화됐으니까. 해커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의 돈을. 근데 보통 저희가 기존에 저희는 범죄자와의 협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회사가 그 자료가 중요했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업계 내에서도 이런 전례가 남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공격자의 행태가 더욱더 이런 경제적인 것 갖다가 집요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모두 다 얘기했지만 그 업체 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과거에는 파일을 암호화해서 그걸 복구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꿔서 어떻게 하냐면은 개인정보를 싹 긁어다가 네가 돈을 안 주면 내가 유포할 거다. 이건 거죠. 그 개인의 세상화 정보에서 노출되면은 자기 프라이버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들이 꽤 있을 거예요. 여기 뭐 계실 거예요. 다. 어렸을 때 뭐 여자친구라든지 뭐 그런 사진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찌됐든 이러한 자료들을 해커들이 수집을 해서 그걸 협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돈을 안 주면 나는 이걸 다 공개하겠다. 이러한 형태로 이제 랜섬웨어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성 코드에서 제가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가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모든 그 해킹 공격의 사고의 원인이라든지 유형들이 다 악성 코드에서 다 출발을 해요. 지금 현재 거진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고 이 카드 결제 사건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악성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유포합니다. 아마 많이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문자 메시지에 어디 링크 주소 걸려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들. 그 해당 링크를 클릭을 해서 접근을 하면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됩니다. 스마트폰에 자연스럽게. 그러고 나서 그 악성 코드를 통해서 공인인증서라든지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그걸로 유출된 정보로 액카드를 새로 만듭니다. 만든 액카드를 통해 가지고 부정결제한 사건이 과거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이거는 그 특정 업체를 또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서 그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사건이 발생됐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앞에는 이제 부정결제였어요. 금전적인 피해를 보는. 근데 두 번째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기법으로 피해자에게 악성 코드를 유포한 후에 악성 코드를 통해서 대부업체를 사칭해가지고 금전을 취득했는데 그때 이용했던 게 이제 개인정보를 수집했었던 악성 코드를 유포했던 거였죠. 그래서 사실상 이때 굉장히 그 특이한 게 뭐냐면은 해당 악성 코드가 전화 걸기 기능을 해킹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마 과거에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전화를 제가 집에다가 등록된 전화번호로 집에다 전화를 하면 집으로 전화가 걸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악성 코드는 이 전화 거는 핸드폰 기능을 해킹을 해서 집에 분명히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커가 정해준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립니다. 분명히 핸드폰에는 전화번호가 찍힌 보여지는 디스플레이 되는 거는 집 전화번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화가 걸린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떠한 효과를 발생하면 보통 저희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스미싱이지 앞에 말 소개드린 파밍이든지 이제 URL 주소나 아니면은 그 전화 문자 메시지를 잘 확인하라고 저희가 답을 드리는데 요즘은 워낙 해킹 기술이 발전을 해서 이런 악성 코드가 감염되면 그것도 굉장히 무력화된다는 거죠. 아무리 확인을 잘 한다고 해도. 이게 최근에 이제 과거 발생했던 사고들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제가 이제 그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 대한 최신 공격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영상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제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사이버 경찰청에서 과거에 이제 만든 아까 제 예고편을 보신 황해의 그 공격 유형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혜미, 아니 또 일 안 하고 휴대폰 만지고 있니? 아니에요.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응? 얘, 일을 하려면 전화기를 만져야지 어찌 이러고 있니? 에이, 요즘 누가 이런 부닥다리 보이스피싱을 해요. 이런 전화기 어떻게 가져버려요. 아니 돈 안니? 전화기를 버리면 어쩌니? 팀장님, 응? 요즘은 이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가지고 돈을 빼내는 서미싱이 대세라고요. 얘, 서미싱. 서미싱. 소미싱. 서미싱. 그래 잘한다. 서미싱 한번 해보자. 예? 어? 이게 뭐야?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경찰청에서 출석 요구를 하지? 아, 요즘 스미싱이 유행이라던데 이것도 사기 아니야? 내가 직접 사이버 경찰청에 전화해봐야겠다. 여보세요? 예,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경찰청에서 출석 요구를 해서요. 아, 경찰청에서는 출석 요구한 적이 없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 사기꾼들 진짜 저번에는 청첩장 문자 보내더니만 이제 별의별 짓을 다 한다. 그래, 모르는 사람한테 문자 오면 무조건 의심부터 해봐야 돼. 팀장님 망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안 쏘나봐요. 어이구,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래가지고 밥비를 먹고 살겠니? 참, 이 방법은 아니 되는 것 같으니 컴퓨터를 해킹해가지고 가짜 은행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접속을 해서 돈을 빼내보자. 우리가 기술도 없는데 어떻게 해킹을 해요? 이 악성 코드 하나면 다 할 수 있다. 웹하드에 악성 코드를 심어가지고 다운을 받게 한 다음에 은행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우리가 만든 가짜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게 해서 돈을 빼내는 기야. 진짜요? 빨리 해봐요, 빨리. 오늘은 영화나 한 편 볼까? 다른 데서는 돈 드니까 웹하드에서 공짜로 받아야지. 얘 봐라. 이 공짜 좋아해가지고 한눈 걸려들지 않았니? 이제 우리가 만든 사이트로 접속하기만 기다리면 되는 거다. 우와, 이제 진짜 한 걸 알 수 있겠네. 아, 맞다. 아, 저번에 친구한테 빌린 돈 갚아야 되는데 인터넷 뱅킹으로 보내주면 되겠다. 봐라, 한 명 걸려들지 않았니? 우와. 이제 보안카드 전부 입력하기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돈을 빼낼 수 있는 기다. 아싸, 오늘 사장님한테 칭찬 듣겠다. 뭐지? 사이트가 조금 바뀌었네. 에이, 그래도 설마 내가 직접 들어온 건데 뭐 별일 있겠어. 업데이트 한 거겠지. 뭐야, 좀 이상하네. 보안카드 원래 2개만 입력하는 건데 왜 다 입력하라고 그러지? 은행 한번 전화해봐야겠다. 어찌 이러니? 네? 이 갑자기 입력을 아니 한다. 오늘 좀 망한 거예요? 참. 예, 여보세요? 제가 계좌 이체를 하려고 그러는데 보안카드 번호를 다 입력하라고 그러네요. 이거 아니죠? 예? 파밍이라는 신종사기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사이트 중에서 좀 다르네. 와,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 못된 사기꾼 놈들 요것들. 그래, 이것들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 응? 이 봐라, 이 멍청한 놈이 보안카드 번호를 다 입력했다. 우리도 이제 이 계좌로 들어가가지고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해서 돈만 빼내면 되는 기다. 나이 오늘 처음으로 이뻐 보여요. 아니에요. 뭐라니, 처음으로 이뻐 보인다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번 빼내보자.
뭐니? 보안카드 번호가 다 틀렸단다. 어찌하면 좋으니? 또 망했어요, 우리. 이제 사장이가 올 텐데 어찌하니? 사장이 오실 시간 다 됐는데. 이름 나가겠네. 몇 가지나 했어? 벌써 못 했습니다. 아까는 뭐 했다고? 밥 먹기 싫으니? 다행이다. 사장이 없었네. 아이고, 야, 이제 이 사기 수법도 진화를 해야 돼. 이제 전화기가 아니고 컴퓨터가 되세요. 아니, 우리도 이거 컴퓨터 파밍 해봤는데 다 망했어요. 네가 못하니까 그렇지, 네가. 야, 요즘에는 메모리 해킹이 대세야. 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준다. 똑똑히 봐라. 알았니? 예. 빨리 친구한테 돈부터 보내줘야겠다. 잠깐만, 주소 확인. 주소 확인 잘해야지. 주소 확인했고, 자, 보안카드 번호 입력했고, 이제 보내기만 하면 되겠지? 자. 뭐야? 왜 우리가 또? 방금 완료됐다고 떴는데? 뭐야? 무슨 보안카드 번호를 또 입력하래? 지금이다. 이렇게 정상적인 은행 사이트에서 거래를 시도하려고 해도 우리가 심어놓은 악성 코드만 있으면 컴퓨터에서 바로 오류가 뜨게 돼 있어. 이때 돈을 빼내는 거야. 이게 바로 메모리 해킹이라는 거야. 취소됐나 보다. 다시 입력해야지. 뭐야? 이상하네. 왜 돈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다른 계좌로 돈이 빠졌지? 진짜 내 돈. 비투피에서 영화 한 편 잘못 받아가지고 돈 다 날렸네. 친구한테 돈 갚아야 되는데. 우와, 사장님 짱이에요. 니가 내라는 거 잘 봤니? 예, 이게 바로 메모리 해킹이라는 거야. 우린 이렇게만 하면 때도 몰 수 있다. 여보세요. 어느 분이? 야, 니 빨리 나한테 빌린 돈이나 갚아라. 뭐? 사기당해? 돈을 못 갚는다. 야, 그 누구한테 사기당했어? 누구야? 잠깐만. 이상구한테 빠져나갔다는데? 이상구? 그놈 내가 잡히기. 그거 난데, 이상구. 야. 와, 내가 너 족발 들고 댕길 때부터 알아왔어, 너. 너 지금 친구한테까지 사기치는 거야? 사장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사장님 오랜만에 한 건 성공했는데 친구분이라 많이 놀라셨죠. 저도 사장님 살아보겠다고 친구분 돈 빼돌리는 거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야, 형님이. 예? 네 파밍할 때 경로를 우회하지 않았니? 안 했죠? 야, 지금 이 경찰력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에서 우리 아이디를 알고 자가시켰다니. 야, 이게 고안대를 닥치기 전에 빨리 튀자.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주소. 클릭 주의. 예. 황해보다는 약간 재미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사이버 경찰청에서 홍보 목적으로 만드는 영상이라서 재미 요소를 좀 빼고 유익한 요소를 넣다 보니까 이게 트레이드 오프거든요. 이게 뭔가 유익한 게 강해지면 재미 요소가 좀 빠져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렸던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많이 금융 소비자를 대상하고 있는 전자금융 사기 공격 유형들의 대표적인 것들을 자료로 보여드린 거였습니다. 이 시점에 저희가 한 중간 정도 와서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퀴즈를 한 가지 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전에 모바일 서비스 유형 중에는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3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세요? 네. 네이티브 웹이랑 앱 웹이랑 하이브리드 웹.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잘 맞춰주셨고요. 말씀하신 3가지 앱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이티브, 웹, 하이브리드. 네이티브와 웹과 합쳐진 하이브리드 앱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고 제가 앞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리뷰를 질문을 통해서 한번 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할 건데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최신 공격 유형들을 이제 하나씩 제가 살펴볼 겁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일부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설명이 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최근에 그 자료가 2014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영상 자료는 그 최근에 이제 이러한 공격 유형들이 좀 업그레이드 된 내용을 제가 그 설명으로 좀 더 부가해서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소개했던 스미싱 공격. 앞에 부분 한 3가지는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그 나머지 뒤에 부분들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 제가 왜 이거 2가지를 다 준비를 했냐면 오시는 분들이 금융 소비자에 해당되시는 학생분들도 있을 뿐더러 또 금융회사나 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부류를 다 만족할 수 있는 유형들을 제가 그래 나름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금융 소비자 대상으로 공격하는 공격 유형 중에서 스미싱 공격. 아마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악성 코드가 포함된 문자 등을 통해서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전파하여 못하네요. 악성 코드를 이용해 부정 금융 거래를 시도하는 공격이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성 코드를 최근에는 악성 코드를 빼고선 공격이 어려울 정도로 악성 코드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개인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수집하냐면 페이스북이라든지 SNS, 기존에 있는 SNS들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입수하고 그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페이스북이나 그런데 이제 무심코 전화번호를 올려놓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개인정보와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자기의 뭐 신상정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올려놓으면 문자를 발송을 할 때 문자 메시지도 되게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낸 거죠. 왜냐하면 개인정보에 기존에 그 취득한 개인정보가 그 사람의 특별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문자를 보내게 되면 그 스마트폰 사용자는 이게 의심이 하지 않고 그 해당 그 문자 메시지를 읽고 악성 코드를 다운받아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거든요. 제가 들은 얘기는 요즘은 뭐 제 때랑 많이 달라졌지만 소개팅이나 미팅하기 전에 사전에 카카오나 뭐 그런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사전 정보를 다 입수한 후에 괜찮으면 만나고 안 괜찮으면 안 만나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저희 요즘 시대가 SNS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이용하고 있다는 게 이제 단적인 증거인데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오픈되어 있는 정보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SNS들을 통해서. 그래서 해커들도 똑같이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커들은 그 정보들을 입수를 해서 이제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데 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사는 전자금융사기 방지를 위해서 이용자들에게 이러한 그 금융 사이트를 이용할 때 모든 그 금융회사가 그 사람의 개인 PC, 스마트폰 그 환경을 전부 다 보호해 주는 건 아니고 그 회사 금융 사이트 접속을 했을 때 해킹이 당하지 않도록 악성 코드 방지를 위한 백신 프로그램이나 해킹 방지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금융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그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이게 저희 관련 법규에서 이제 그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는 이 첫 번째로 의심스러운 문자나 메시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앱은 설치를 지양하는 게 가장 좋고 더불어서 이제 이런 그 설치 프로그램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게 좀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이제 메신저 피싱 공격이라고 이제 카카오톡이나 기존에 저희가 많은 메신저들이 현재 있습니다. 뭐 라인이라든지 이런 메신저에 이제 자기 신상 정보, 그러니까 2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존 사용자의 인증 정보를 탈취를 해서 마치 그 사람이냥 로그인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에게 뭐 돈을 꿔달라는 둥, 아니면은 뭘 가입을 하라는 둥 해가지고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방식이 이제 그 메신저 피싱의 하나인 거고, 아니면 아예 그 개인정보를 사칭하지 않고 메신저 자체를 갖다가 우회해서 인증정보를 우회해서 이제 공격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는 메신저 업체들이 보안을 많이 강화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줄어드는데,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건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북이나 이러한 SNS를 통해서 많은 저희들의 정보들이 외부에 유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사실 이러한 것들이 막기 위해서는 그 지나치게 많은 SNS의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요즘에 그 뭐 여러 가지 채널을 갖다가 이제 SNS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많은데, 근데 그게 거꾸로는 해커들이나 공격자들의 공격의 정보가 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융사가 제공하고 있는, 금융사는 이제 이러한 악성 코드가 설치되지 않도록 백신 프로그램을 배포를 하고 사전에 탐지하는 기능을 해야 되고, 이용자는 마찬가지로 문자 메신저를 잘 확인을 하고 앱을 설치하는 걸 지향하는 게 좋다. 의심스러운 앱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격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파밍 공격. 이게 파밍이 피싱하고 네이밍의 합성어예요. 피싱하고 네이밍. 네이밍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좀 어렵더라도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인터넷 환경에서 어떠한 특정한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트 주소를 갖다가 입력해서 저희가 접속을 합니다. 근데 이 컴퓨터 세상은 그런 문자를 인식해서 문자를 인식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 사이버 월드는. 이 IT 세계, 한마디로 컴퓨터 세계는 1과 0으로 되는 숫자로서만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는 숫자를 입력해서 접속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는 주소 정보가 다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걔네들은 그걸로 이용해요. 이해를 합니다. 그 시스템들은. 근데 우리가 지금 문자로 넣을 수 있는 거는 누군가가 어떤 것이 그 문자와 이름을, 문자와 숫자를 갖다가 매칭을 해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가능한 거예요. www.naver.com이 어떠한 숫자의 IP,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IP 주소로 매핑이 돼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접속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얘기하는 네이밍 서비스. 네이밍 서비스고, 좀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DNS라는 그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PC 좀 만져보신 분들은 뭐 네트워크 설정하면 DNS 설정이라는 부분을 한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적혀져 있는 숫자들이 바로 DNS 서버의 주소를 찍어준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그 DNS 서버에 있는 주소에 가서 나는 네이버닷컴에 접속하고 싶은데 이 네이버닷컴 주소의 IP 주소는 뭐니? 그걸 물어보고 그 답변을 가지고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버의 주소가 만약에 악성 해커들이 만들어진 이름 바꿔주는 주소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파밍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부분이 바로 이 DNS 서버라는 거예요. 여기 주소를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꾸는 게 악성 코드로도 바꿀 수 있는데 과거에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PC 안에 이 서버 주소를 찾지 않고 특정 파일을 참조해서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소를 찾아갈 때 이 IT 세계에서는 원래는 여기 있는 서버를 주소로 이렇게 찾아가는데 이제 이 서버 주소 말고 그 PC 안에 특정 파일에서 이러한 주소를 대신하는 파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파일인데 윈도우든 어떤 다른 PC든 있는 건데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사용하지 않죠. IT 개발자들이나 운영자들이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MS에서 만들어진 특정한 파일인데 그걸 해커들이 바꿔놓는 겁니다. 악성 코드로. 그러면 여기에 주소를 정확하게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일을 맨 처음에 찾기 때문에 왜냐하면 PC에서 찾고 이 시스템은 가까운 데서부터 찾아요. 내 PC에 있는 주소를 확인해서 혹시 그 파일에 뭐 이름이 어떻게 그 주소가 할당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에 있는 요걸 확인을 하는데 첫 번째 확인한 그 PC에 있는 파일 주소가 만약에 해커의 이름 바꿔 주소로 되어 있으면 아무리 네이버를 정확하게 치셔도
그쪽으로 안 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파밍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렇게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서 악성 코드를 배포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페이지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딱 클릭했는데 갑자기 주소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팝업 인터넷 브라우저 창에 이렇게 뜨는 경우가 보셨을 거예요. 근데 5초 지나고 나서 싹 바뀌더니 다 네이버로 딱 뜨는 경우. 그때가 뭐냐면 한번 거쳐 가신 거예요. 악성 코드가 감염된 거죠. 제가 요거는 이제 1세대 해킹 기법이고 제가 말씀드린 2세대 해킹 기법은 좀 발전된 기법. 사용자는 정확하게 입력을 한 다음에 그 해커는 과거에 이러한 것들이 하도 노출이 돼서 이 피해자들이나 사용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속여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감염되지 않았던 것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접속을 해서 에러 메시지 창만 한번 보여주고 바로 리다이렉트해서 네이버 창을 끌어든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는 인터넷이 깜짝 멈췄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잠깐 한 수초간에 이렇게 접속이 잠깐 끊긴 것처럼 보여주는 정상적인 네이버가 뜨면 집에 있는 인터넷 선이나 랜선이 문제가 있거나 PC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내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구나 생각하시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 한 가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짜 집에 인터넷이 안 좋을 수도 있고 PC를 바꿔야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요즘 해커들은 그런 기법 씁니다. 제가 말씀드린 리다이렉팅 기술. 접속을 해서 나한테 접속을 하면 접속을 받은 그 서버는 바로 토스를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이트에. 그렇게 해서 악성 코드가 가면 됩니다. 요즘에 이제 파밍 기법들이 이런 식으로 최대한 사용자가 알지 못하고 쉽게 감염될 수 있도록 기술이 발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파밍 기법입니다. 파밍. 제가 강조를 한 몇 번 드리는 이유가 요걸로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제가 좀 이따 여쭤보겠죠. 요거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는 이유입니다. 예.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이제 금융사나 기관에 계신 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까 전에 저희가 메모리 해킹이라는 거 자료에 그 동영상에서 보였잖아요. 제가 메모리 해킹을 자료에 넣었었어요. 근데 왜 뺐냐면 제가 이제 사전에 들은 정보에 의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비전공 IT계 전공이 IT가 아닌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학생분이라고 해서 어려우실까봐 제가 일부러 뺐는데 근데 영상 자료나 아니면 아까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메모리 해킹이 나와서 이걸 괜히 뺐나 싶어가지고 제가 구두로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메모리 해킹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에 이제 중요한 부품들을 보면 CPU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메모리,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게 가장 비싼 것들이에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 그래픽카드도 중요하시겠지만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작동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CPU. 얘가 계산하는 애. 메모리는 중간에 하드디스크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갖다가 중간에 잠깐 보관했다가 계산하기 위해 목적으로 만든 메모리.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디스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폰노이만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컴퓨터 아키텍처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폰노이만 아키텍처는 이런 중간에 메모리를 두고 컴퓨터를 갖다 구성을 한 거예요. 반면에 이제 메모리 없이 하드디스크하고 CPU가 단독 직접 연결된 형태를 하버드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메모리의 역할은 뭐냐면 하드디스크의 돌아가는 속도는 굉장히 느려요. 근데 CPU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러면 여기 갖다가 데이터를 빨리 처리해가지고 주인님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얘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CPU가 놀고 있는 거야.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빠른 메모리를 중간에 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메모리. 우리가 메모리 사야 된다 하는 메모리 256이다, 512메가다, SDRAM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돈 주고 사시는 그 메모리가 그 메모리인 거고 그 메모리를 해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킹하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컴퓨터가 어떠한 정보를 처리를 할 때는 하드디스크에 있든 어디에 있는 정보를 메모리에 잠깐 보관했다가 CPU가 처리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메모리에 저장되는 그 시점에 해커가 값을 변조하는 거죠. 값을 변조. 그게
과거에는 메모리 해킹을 금융사기 쪽 말고 일반 정보통신, 쇼핑몰이나 그런 해커들이 그런 해킹 사이트를 갖다 해킹할 때 메모리 해킹을 어떻게 했냐면 아주 오래된 기술이에요. 메모리 해킹은. 내가 인터넷에서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ABC라는 쇼핑몰에서 운동화 하나 샀습니다. 한 켤레 12,000원이에요. 근데 메모리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도 메모리에 저장이 돼요. 그 나이키 운동화 한 개에 12,000원. 그게 메모리에 딱 저장된 거예요. 해커는 그거를 1,200원으로 바꿔서 결제를 태워버려요. 지금 1,200원으로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다 막혔죠. 그렇다 집에 가서 해보지 마세요. 이게 혹시라도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다 막혔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 막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고 이런 목적으로 처음에는 메모리 해킹들이 사용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목적 자체가 그 해킹의 목적 자체가 해커 공격자가 데이터를 변경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금융 소비자의 핸드폰,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갈취하기 위해서 이 기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정보를 갈취하느냐? 아이디, 패스워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모든 정보가 메모리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그 메모리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보안업체가 만든 솔루션을 암호화해서 처리를 하면 볼 수가 없는데 메모리에 들어갈 때는 특성상 그 폰노이만 그분께서 만드시기에 컴퓨터를 매치 만들 때 이게 평문으로 저장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항상 평문이 있는 겁니다. 암호화를 시켜도. 근데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또 이제 저희가 IT 강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IT 강국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금융회사들이 지금 서비스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까시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메모리 해킹 기술 자체가 그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갈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메모리 해킹입니다. 그래서 장표를 대신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일반 금융소비자 대상으로 공격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린 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관 쪽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누팅 들어보신 분? 탈옥. 저 전문적으로 그런 거 아니고 이제 고등학교 때 스마트폰 처음 샀을 때 핸드폰 게임을 유료로 사용하기보다 무료로 이용하려고 핸드폰을 루팅한 다음에 특정 마켓에 들어가가지고 많이 구입을 하는 거를 좀 많이 봤습니다. 예, 솔직한 대답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그런 용도로 쓰셨다는 거예요. 예, 하여튼 목적이 어찌됐든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스마트폰을 삼성에서든 애플에서든 LG에서든 만들 때는 기본적인 스마트폰도 얘도 이제는 거의 PC지 않습니까? PC가 운영체제가 있는 것처럼 OS,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가 있는 것처럼 그 스마트폰에도 운영체제가 있어요. 그게 알고 계시는 삼성에서 나오는 안드로이드,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 OS가 있고 애플에서 만든 iOS라는 OS가 있습니다. 근데 이 OS의 기능에 우리가 PC에서 보시면 파일도 만들고 계정도 바꾸고 패스워드도 바꾸고 여러 가지 OS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에서 그걸 다 하면 큰일 날 거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그 스마트폰에 있는 OS 중요한 핵심 기능들을 못 쓰도록 막아놨어요. 막아놓은 겁니다. 만약에 쓰게 되면은 너무나도 그 사용자가 많은 권한으로 핸드폰의 기능들을 악용할까봐 또는 핸드폰을 망가뜨릴까봐 일부러 막아놨는데 그걸 굳이 그 기능까지 하고 싶어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팅, 탈옥, 바로 그겁니다. 누팅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제 안드로이드 쪽에서 쓰는 용어인데 누트라는 의미가 OS 우리가 IT 쪽에서는 주인 역할을 한다. 주인의 권한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인 권한을 따는 거를 이제 루팅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아이폰에서는 탈옥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아놓은 걸 굳이 넘어서 그 권한까지 접근하는 것 같다. 탈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전에 스마트 OS에 있는 핵심 기능까지 그 사용자가 접근을 하면 해커는 이걸 통해 가지고
금융 서비스의 여러 가지 결제 정보라든지 계좌 정보를 변경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체 금액을 100원에서 200원으로 뻥튀기 할 수도 있고요. 300원에서 400원으로 뻥튀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스마트폰에 있는 OS에 있는 핵심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해킹 도구를 활용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탈옥되지 않는 폰들은 해킹 도구를 쓸 수가 없어요. 막아놨기 때문에. 해킹 도구는 기본적으로 이런 OS의 스마트폰 자체의 핵심 기능을 쓰지 않으면 해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수준인데 어찌됐든 그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루팅이나 탈옥들을 하시는 거죠. 해커분들이. 어찌됐든 이거를 이제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금융 서비스를 맨 처음에 오픈을 하면 전자금융 감독 규정 이쪽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숙해져야 할 법 중에 하나인데 전자금융 서비스를 많이 하니까 전자금융 거래법이라든지 그 하위에 이제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라는 건 이제 익숙하셔야 되는데 전자금융 감독 규정에서 신규 서비스를 오픈을 할 때는 보안을 갖다가 잘 갖춰져서 심의를 자체적으로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보안성 심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거기에 보안성 심의에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은 이러한 보안 취약점, 금융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제공하기 전에는 이런 것들 잘 점검해가지고 문제 없게 만들어라.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없는 데가 대다수예요. 없는 게 대다수지만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니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금융회사의 앱이 유출될 수 있는 확률이기 때문에 유형 중에 하나로 제가 소개해드린 겁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강조드리면 가끔씩 제가 강의를 여기 이전에도 많이 했어요. 다른 쪽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전문업체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그 보안행사 같은 데서 코엑스에서도 강의를 해보고 기관 대상으로 강의를 해보는데 특히 이제 해킹 강의도 실제로 해본 적도 있어요. 모의 해킹 강의도 해보면 그거 집에 가서 꼭 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 해도 안 된다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고 그래서 해킹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탈옥들이 있다. 그래서 금융회사는 이 탈옥을 막기 위한 솔루션들을 제공하거나 자체적으로 그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대다수 이제 제가 아는 금융회사들은 나와 있는 솔루션들을 많이 이용을 해요. 왜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솔루션을 탑재를 하게 되면 금융회사는 보안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더라도 만들게 되면 그 성능이 그만큼 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금융회사에 있었을 때의 느낌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업체의 제품을 쓰는 거고 그리고 그 금융회사는 보안 솔루션 업체는 그 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솔루션에 의존하는 경우가 좀 많죠. 근데 자체적으로 준비하는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러한 루팅 방지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대다수 막습니다. 첫 번째는 막는 방법은 루팅이 됐는지 탐지를 하고 탐지된 거 가지고 탐지됐을 때는 서비스를 내려버리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는 그 해당 회사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용하는 그 기간 동안이에요. 그 동안만. 내가 네이버 들어왔는데 혹시라도 네이버 이렇게 핸드폰 쓰시다가 해킹을 당했어. 근데 금융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나 해킹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안 되는 거고 금융회사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쓰실 때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금융 웹 이변주. 이게 아주 굉장히 강력한 기법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해커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알아보기 힘든 코드들, 저도 굉장히 알아보기 힘든 코드들이 있어요. 이제 앱을 맨 처음에 설치를 하시면 두 가지 이거는 한 방법이 있는데 기존에 설치되지 않은 제가 어려운 말 좀 쓰겠습니다. APK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APK 파일이 뭐냐면 안드로이드 앱을 설치하기 전에 실행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PC에서는 EXE 파일 있죠. EXE 파일로 실행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럼 PC에서 해당하는 EXE 파일 같은 게 안드로이드에서는 뭐냐? APK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어디서 구해와요. APK 파일을. 구해와서 그 파일을 갖다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 솔루션으로. 근데 그 분석은 해커들이 쓰는 분석 도구가 아니라 일반 IT 개발자들이 자기의 프로그램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솔루션. 돈 주고 파는. 근데 그건 해커는 자기 본연의 목적, 이 프로그램에 대한 취약점을 찾기 위해서 그 솔루션을 이용해가지고 소스를 분석해서 취약점을 찾아서 그걸 수정해가지고 변경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가지고 그 자기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부분을 바꾸겠습니까? 본인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결제 정보를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해서 자기의 목적대로 가고 두 번째 방법. 이 APK 파일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설치되어 있는 파일을 실행하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도 마찬가지로 분석 솔루션으로. 그 분석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그 기존의 개발자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서 실행을 하다가 문제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그 특정 업체들이 만든 솔루션들이 있어요. 그 솔루션을 가지고 해커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식의 발상으로 출발해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코딩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자기 설치해서 하는 거죠. 그러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부분들이 이제 인증하는 거, 아이디나 패스워드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좀 난이도가 높은 해커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그 다른 사람의 인증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코드를 갖다 넣는 해커들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이제 퀄리티가 높은, 퀄리티라고 얘기는 굉장히 좀 전문가 수준의 해커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러한 방식으로 외부 위변조해서 사용하는데, 근데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 APK 파일, 그 실행 파일을 구하기 굉장히 어렵다, 현재. 예전처럼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뭐 앱스토어를 털어가지고 구글에 그렇지 않은 한 굉장히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을 대다수의 해커들이 이용을 하는데, 실행하고 있는 파일들의 소스 코드를 분석하는데, 그걸 막는 게 이제 대책인 거예요. 그게 난독화라고 하는 겁니다. 난독, 읽지 못하게 한다. 실행하고 있는 코드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로직들을, 그러한 프로세스들을, 코딩들을 잊지 못하게 하는 솔루션들이 또 나와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구현을 할 수도 있어요.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은 누군가가 실행을 했을 때 그 코드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난독화시키는 거. 암호화랑 좀 다른 이유는, 암호화는 조금 더 좀 어려운 얘기라면, 암호화는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해야 돼요. 암호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평문이 있어야 되고, 평문을 기반으로 해서 키가 있어야 됩니다. 키를 통해서 그 암호화된 암호문이, 이게 암호화라고 얘기하는 거고, 난독화는 키가 필요 없어요. 그냥 변환시키는 거예요. 안 보이게. 변환. 그 변환은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수학적 복합적인 알고리즘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난독화의 원래대로 찾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쉽게 만들지는 않겠죠. 이게 이제 난독화와 이제 암호화의 차이점인데, 그러면 거꾸로 하면 암호화는 키를 찾아야 되고 규칙을 찾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두 가지를 찾아야 되는데, 난독화는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천재적인 머리로 발견해내면 뚫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암호화하는 이유가, 암호화가 훨씬 더 강력한 보안 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잠깐 좀 제가 좀 벗어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금융정보 탈취 공격. 이제 이게 그 대표적으로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키보드 앱. 요즘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구성이 되는데 막 그 자판 배열도 바뀌고, 찍힐 때 안 보이고, 아스크랩 키도 안 보이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악성 코드를 이용을 해요. 이놈의 악성 코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는데, 악성 코드를, 왜냐면 해커들은 예전에 악성 코드를 하는 일을 자기가 직접 다 했거든요. 이제 귀찮아진 거예요. 그럼 로봇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악성 코드가 모든 게 다 하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면 여러분들이 타이핑 치는 게 다 원격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런 악성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 폰에서 제공하고 있는 키판에 있는 그 값들을 해커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니터링하는 솔루션은 그 해킹 툴은 그 값들 갖다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걸 배열을 하는 겁니다. 패스워드, 아이디, 뭐 모든 것 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전송할 때 암호화하고 뭐 이런 방법들을 쓰는데 요즘에 보시면은 그 자판 배열도 바꾸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가 세대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옛날 때는 그 키보드의 키값을 전송하는 것 갖다가 해커가 잡아채기 때문에 전송할 때의 값을 암호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받았을 때는 암호화돼서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해커들이 이제는 정신 차리니까 기법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값을 보지 않아. 화면을 찍어, 화면을. 화면에 번호 찍히는 것 갖다가 그거를 받는 거예요. 키값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드래그를 이렇게 하고 뭐 여기에 몇 번을 뭐를 누르고 있는 그 화면을 전송을 하는 겁니다. 화면. 그래서 우리 금융사나 이제 당국에서 요걸 알아채가지고 문자표를 이렇게 알타키를 다 달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화면 캡처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화면 캡처를 못하게 하니까 해커들이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또 한 번 발전한 거예요. 알타키에 화면 키가 나와도 위치는 알 수 있지 않느냐. 위치 정보를 이제 그걸 찾기 시작한. 비록 많은 과정이 필요하지만 시행착오가 필요하지만 위치 정보를 갖다가 이제 해킹을 했었던 거예요. 이 자판의 위치. 그래서 이번에 또 나온 게 뭐냐면은 자판 배열이 매번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다 바로 공격자와 방어자의 끝없는 싸움 속에 나온 발전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들이 다 이게 이런 히스토리를 통해서 나와진 거죠. 바로 그게 뭐냐면 이 공격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기는 이제 암호화에 대한 부분만 나왔지만 지금 이제 금융회사들이 현재 발전하고 있는 인증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인증에는 알고 계신 패스워드 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뭐 그래픽 인증, 뭐 QR 인증, 여러 가지 인증들이 현재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은행에서는 인증을 가지고 광고 카피로 만들어서 뭐 패스워드 6자리로 당신이 우승했습니다. 뭐 공인인증서 대신 뭐 아실 거예요? 다들 그 광고 어떤 건지. 예. 한마디로 이제 금융 서비스 환경을 갖다 이제 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원래 쉬는 시간을 가질까 했는데 뭐 여기 오신 분들도 바쁘시고 그러실 것 같아서 퀵하게 쭉 뽑고 그 다음에 뭐 질의 한번 들은 다음에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쉬는 시간을 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괜찮은 걸로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자, 네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 지금까지 나왔던 그 이제 공격 유형들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위한 안전한 이용 방안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금융회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금융회사가 해야 될 일들은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보호 등 같은 키보드 해킹 방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백신 프로그램이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금융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본인 확인에 대한 이 이슈가 금융권에서는 가장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바일 서비스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은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가 등장하고 난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보시면 돼요. 비대면 계좌 개설이란 건 뭐냐면은 얼굴을 보지 않고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은행 계좌든 증권 계좌든. 이게 왜 큰 의미가 있냐면 창구 가가지고 기다려서 주민등록증 내밀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모바일로 원 코스로 이제 계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 저희가 기술이 없어서 이걸 못했을까요? 그건 아니었다는 거지. 뭐 때문이냐면은 본인 확인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법이나 제도에서 허용을 하질 않았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대면 계좌 개설이 기술의 발전과 제도의 발전으로 해서 현재 가능하게 된 거죠. 거기에 키가 뭐냐면은 이용자에 대한 본인,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과거에는 그 대면이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하고 그 사람이 성형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는 한
대다수는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만약 지금과 이제 비대면일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한 방안을 이제 제도권에서 6가지 방법 중에 2가지 이상을 채택을 하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오픈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 한 거였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뭐 공인인증서라든지 아니 뭐 핸드폰 인증이라든지 요거 뭐 어찌됐든 그런 인증 중에 하나와 또 하나는 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좌의 1원 이체 서비스. 그러니까 자기 계좌가 기존에 그 계좌는 본인 계좌가 맞기 때문에 그게 이체가 돼서 성공이 한다는 거는 이 사람 본인이 맞다라는 걸로 우리가 간주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 당국 입장에서 이런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해서 2가지 이상으로 이용하면 본인 인증을 성공했다고 이제 감독께서 본 거였죠. 그 말씀드린 이제 본인 인증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최근에 이제 공인증서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에 의해서 뭐 이거 대신 자체 인증서를 만들어야 된다, 사설 인증서를 금융사마다 만든다 이런 매스컴 보도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요즘의 추세입니다. 요즘의 추세고 뭐 잠깐 말씀드리면 금융당국 현재 우리 금융기관, 우리 금융권역은 제도권 권역이에요. 제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이해를 못하시면 금융서비스를 원활하게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셔도 제도에 의해서 막힐 수가 있어요.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제도를 이해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관리법, 뭐 금융실명법, 뭐 은행업법, 보험업법,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 금융투자, 관련 자본시장법, 뭐 이런 것들이 법들이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서비스를 아이디어를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해도 이제 잘 할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이제 제도에 있어서 최근에는 공인인증서 대신 금융규제가 이제 많이 허용하는 쪽, 허용보다 금융규제가 완화가 된 거죠. 완화가 되면서 공인인증서가 굳이 결전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발급받지 않고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인증서를 만들어서 써도 된다는 게 이제 요즘의 제도권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막 데이터 바꾸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웹 미병조 방지 솔루션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수차게 말씀드렸던 바이러스라든지 웜 이런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백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금융 앱을 하나 설치를 하시면 엄청난 솔루션들을 까시는 거예요. 거기에 금융회사가 엄청난 돈을 소비자들이 해킹당하지 않게 투자를 해가지고 비록 까시는 데 굉장히 불편하시지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설치하시죠. 비록 이제 그거 설치하면 느려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어찌됐든 워낙 요즘에 해킹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도 자발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해서 이용자들의 보호에 앞서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제가 동영상을 하나를 더 준비를 할까 했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14년도에 말씀드렸던 1억 원이 계좌이체가 3일 만에 다 날아갔던 피해자 뉴스 보도했던 자료였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하룻밤 만에 자기가 가지고 그 사람 1억 원이 뭐였냐면은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집을 갖다가 구매를 해서 구매를 하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인가 하여튼 뭐 그런 대출 하여튼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여튼 근데 그 돈을 갖다가 통장에 보관했는데 믿었던 통장에서 3일 만에 그게 다 잊혀되고 어디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그때 14년도에는 사실 이렇게 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성숙한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게 이제 뉴스에 보도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죠. 그 이후로 이제 법이나 기술이 많이 발전했는데 그 자료를 이제 동영상을 준비를 하려다가 과거고 지나간 얘기, 우울한 얘기를 금요일날 제가 드리는 것도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스킵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의 배려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고, 예. 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만약에 금융권에서 계시고, 금융권으로 만약에 이제 취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익숙해져야 될 기관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서 전자금융 거래에 관련된 이용자 10개명을 만들었습니다.
제3자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고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는 반드시 다르게 사용해야 된다. 이게 혹시 다른 게 뭔지는 아시죠? 계좌 비밀번호와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 예.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노출됐으면 빠른 시간 내에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변경 유치해야 된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렵죠. 노출됐는지 본인이 알 수가 없죠. 이게 굉장히 한계는 있지만 혹시라도 알게 되신다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USB에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동식 저장 장치에 저장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말이 좀 많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안전한 장소에 저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정보니까. 이게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공인인증서는 설치되는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커는 그걸 탈취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면. 근데 USB는 내가 꽂아야지만 그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자금융 거래는 수첩이나 지갑에 기록하지 말고 그리고 뭐 여기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하면 와이프 되시면 남편분들한테 뭐 금융정보 가족끼리니까 아니 가족끼리니까 상관없겠네요. 가족은 상관없는데 뭐 남한테 그런 걸 뭐 정보를 알려주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왜냐면 특히 뭐 이제 결혼하기 전에 계신 분들은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언제까지 계속 갈까라는 거 장담하실 수 있나요? 하여튼 뭐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예. 그다음 그 전자금융 거래 이용 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준 서비스 적극 이용할 것.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제 정의한 거 보면 이용 내역을 이제 매년마다 이제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아마 그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뭐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거 이용하시는 사업자들도 아마 매년마다 제공 내역이라든지 이용 내역을 보내주실 겁니다. 메일로. 이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 PC방이나 이런 데서 뭐 그 공인인증서를 저장한다거나 아니면 뭐 거기서 인터넷 해킹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뭐 정보 같은 거 있으면 삭제 잘 하시고 전자금융 1일 이체 한도 및 1일 이체 한도를 적절히 설정할 것. 무슨 얘기 적절히라는 건 뭐냐면 과도하게 설정했을 경우에는 피해를 보더라도 엄청나게 크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인터넷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PC에는 뭐 금융사가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들을 잘 설치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자금융 거래 이용자의 10대 필수적으로 지켜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원칙들입니다. 예. 같은 금융감독원에서 스마트폰 이용이 활성화되니까 그거 관련된 10개명도 만들었어요. 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스마트폰 분실 도난 시에 금융서비스 사용 중지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요즘에 혹시 여기 이걸 여쭤보면 안 되겠어요. 스마트폰 안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제가 뭐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뭐 이게 거슬러 들어가는 건 좀 리스키할 수 있으니까 그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나 이미지로 저장했을 경우에는 그거 스마트폰은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이 아무리 금융회사가 아니면은 이런 솔루션 제공을 해도 금융회사 사이트를 접속하지 않고 만약에 본인이 본인 목적으로 그냥 쓰고 있다면은 본인이 돈 들여가지고 보안 솔루션을 사가지고 설치하시는 분들 드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공인인증서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저장해서 내가 쓴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정보는 본인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스마트폰이랑 좀 다른 얘기인데요. 그 이제 윈도우 집에서 쓰는 PC들 있으시죠? 그 악성 코드 중에서 웜이라고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트라이목마는 걔는 목적 자체가 뭐냐면 자기가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숨겨가지고 들어가서 나쁜 짓 하는 애들. 트라이목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악성 코드가 이제 변천사를 보면 뭐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뭐 트롤목마도 나오고 웜도 있고 봇도 있고 여러 가지 명칭들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데 옛날 때는 그 바이러스는 자체가 숙주가 필요해요.
숙주라가 뭐냐면 걔를 키워주고 부양시켜야 돼. 그 환경도 조성이 돼야 됩니다. 바이러스는. 근데 해커들은 이러한 것들에 종속되기 싫기 때문에 어떤 걸 만들었냐면 웜을 만들었어요. 웜은 자기 증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숙주가 없어도 돼요. 혼자서 막 활동하고 혼자서 왔다 갔다 해요. 거기에 더 발전되기 위해 봇이 나왔습니다. 얘는 해커가 시킨 대로 모든 걸 다 해. 옛날 때는 웜이나 바이러스는 정해진 활동만 하는데 봇은 시키는 걸 그대로 실천할 수 있어요. 그 시킨 걸 누가 하냐면 보통 뭐 매스컴에 하면 CNC 서버다 하는 것들이지. CNC가 뭐예요? 그냥 명령 내리는 서버예요. 그 봇한테. 이제 악성 코드가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말을 바꿔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옛날 때는 바이러스가 걔가 활동을 하려면 일정한 뭐 OS 환경 내에서 내가 뭔가 어떠한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어떠한 이벤트를 하면 걔가 바이러스가 움직였어요. 뭐 개인정보를 유출하든 시스템을 망가뜨리든. 이제 웜은 그리고 만약에 감염이 되려면 뭐 이메일에 어디 접속을 한다거나 웹사이트에 접속을 한다거나 뭐 USB를 꽂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바이러스는 감염이 됐는데 이제 웜은 컴퓨터를 켜놓고 네트워크선만 연결돼 있고 윈도우 패치와 백신이 안 깔려 있으면 30분 안에 감염됩니다. 자기 증식 능력이 있어요. 쑥 스캔을 해서 그 네트워크되어 있는 컴퓨터 중에서 취약한 PC를 딱 집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 인터넷 환경이 이렇게 무서운 환경을 발전을 했습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뭐 스마트폰도 스마트폰도 예외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나오는 IoT 기기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하는 게 또 큰 이슈가 됐거든요. 스마트폰, PC들이 안전하게 솔루션들이 갖춰가고 있으니까 IoT기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에서는 보안적인 부분. 기술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IoT기도 굉장히 많아요. IoT 뭐 잠깐 설명을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그 사물끼리 서로 이제 통신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기기들을 우리가 IoT 기계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하이패스. 자동차 지나면 결제되잖아요. 결제 단말기하고 자동차하고 사물끼리 통신을 해서 결제를 하는 거예요. 냉장고. 뭐 요즘에 그 뭐 L모사에서 나오는 냉장고에서 뭐 대화하면은 지가 알아서 하고 소리인가 뭔가 걔가 해가지고 뭐 끄고 키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IoT 기기들이 지금 이 현재 우리가 살면서 스마트 환경, 스마트 환경으로 홈 네트워크가 발전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기기들을 이용을 해서 디도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때 PC 단말기 몇몇 대 이렇게 이용하면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거죠. 이런 IoT 기기도 이제 해킹의 대상이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웜이나 그런 것들도 통해서라도 가능한 거라는 거죠. 굉장히 보안의 환경이 취약한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랜 사용을 잘 하셔야 돼요. 잘못 연결하셨다가 감염되실 수가 있습니다. 공개형이라고 좋다고 연결하셨다가 악성 코드도 감염도 문제가 되지만 무선랜은 어차피 공유기를 통해서 접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공유기 주인은 과연 그 공유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공유기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어디 사이트에서 뭔 짓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선랜이 오픈되어 있어서 뭐 아무 때나 막 이렇게 접속해가지고 쓰시는 건 괜찮은데 그걸 통해가지고 공유되어 있는 무선랜을 통해서 금융정보를 왔다 갔다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에 그 네트워크만 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훔쳐보는 걸 갖다가 보통 이제 저희는 IT 보안 쪽 용어로 스니핑이라고 합니다. 훔쳐보기, 스니핑. SNIFFING. 이런 것들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무선랜 조심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끝으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금융권 모바일 서비스 향후 발전 방향. 저한테 할당 받은 시간이 1시간 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분 딱 남았습니다. 제가 시간은 웬만하면 지켜서 그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그래서 장표도 제가 알기로는 석장이에요. 석장이라서 2분당 제가 잘라서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관이나 아니면은 학생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 나름대로 좀 분류를 해서 좀 가져와 봤어요. 요즘에 이제 말씀드린 금융권에서는 규제 기관이라서, 규제에 적용되는 기관이라서 규제에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근데 어떠한 규제들의 정책적인 변화들이 있냐면 데이터 경제 3법이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관리법, 정보통신망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법들이 뭐냐면은 개인의 정보를 잘 보호하자는 목적으로 나온 법들이에요. 이것들이. 근데 너무 보호하다 보니까 금융회사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뭐 동의받아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3자 제공할 때 여러 가지 행정 절차에 요즘에 뭐 외국에서 해외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뛰어난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이용하는데도 제약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잘 해보자 해서 개정안이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개정안에서 핵심은 뭐냐면 가명정보라는 게 있어요. 가명정보. 개인정보가 있고 개인정보 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개인정보에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은 고유식별 정보. 고유식별 정보를 하면 네 가지 있어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한 가지 생각나요. 하여튼 그 네 가지 주요 고유식별 정보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도 안정성 확보치를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어요. 두 번째가 민감정보. 종교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정치 이런 관련된 개인에 관련된 정보는 굉장히 중요하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바라보고 있고 신보법, 신용정보관리법도 신용정보법도 마찬가지 정보통신망법도 유사하게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개인정보도 굉장히 법의 보호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안전성 확보 조치라는 그 명문 하에. 근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아시다시피 모셀러드 있지 않습니까? 모셀러드 거기 보면은 개인의 자산을 잘 관리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회사의 정보를 받아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이런 서비스를 많이 현재 나와야 되는데 나오고 싶어 하는데 법에서 제공에 대한 제약사항이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법에서 어느 정도 물꼬를 좀 열어주기 위해서 법안들이 좀 나왔죠. 가명정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가명정보를 통해서 어떠한 고객적인 분석, 통계나 이런 목적. 가명정보가 뭐냐면은 정보 자체로는 본인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정보를 합쳤을 때는 확인이 가능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명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따로 어디까지는 활용할 수 있게 법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게 이제 가명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현재 상계 데이터 경제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정보 중에 하나인 거죠. 가명정보가 사실 GDPR에서도 유사하게 다루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금융혁신 서비스 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금융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서비스를 오픈하는 게 굉장히 제약되어 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외국에 비해서 우리 핀테크를 IT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우리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핀테크 기술을 활성화해서 금융 서비스를 한번 성장시키자라는 의미에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혁신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만약에 금융위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통과가 되면 2년 동안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샌드박스 놀이터 안에서. 정식 오픈은 아니고 놀이터 안에서 샌드박스 거기 안에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나서 2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되면 이제 나중에 허가가 나오는 뭐가 나오든 그건 이제 그 다음 문제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핀테크 서비스를 갖다가 활성화하게 목적으로 금융혁신 서비스 제도가 현재 나와 있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 5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53개의 혁신 서비스가 핀테크 업체들인지 아니면 일반 금융회사들이 현재 했고 이게 어디 있냐면은 금융위원회 사이트에 가보시면 혁신 서비스 지정된 것들이 나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최신 금융 서비스에 대한 동향이 어떤 것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금융위원회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금융혁신 지원 관련된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매번마다 혁신 지원 서비스 대했던 서비스들이 딱 나와요. 파워포인트로 내용도 정리되어 있어요. 서비스 건마다. 제가 알기로는 10월 2일자로 등록된 게 7건이 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한번 보시면 아 요즘에 트렌드가 금융서비스 핀테크 이런 것들도 있네. 간편송금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막 이런 것들을 그 대략적으로 뭐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죠. 이제 해외 규제로 PSD2 제가 말씀드린 저희는 금융결제국 소속입니다. 그래서 결제 서비스 관련된 유럽은행 감독청에서 기존의 시중기관에 있는 시중은행과 그 핀테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핀테크 업체들이 서로 상호 기술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서 좀 보다 고객들, 이용자들이 그 퀄리티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그 외국에서의 그 규제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걸 이제 오픈 API라는 기술을 통해서 그걸 제도적으로 계속 만들어주는 게 이제 PSD2고, 이 세 가지랑 다른 색깔인 이 빨간색은 왜 그러냐면 여기는 다 지금 그 금융의 혁신을 통해서 이용을 활성화하자라는, 죄송합니다. 30분이 나오는데, 그 활성화하자는 게 목적인 게 이 세 가지 법이에요. 이 세 가지 법은 활성화가 목적이에요. 비록 이거는 보호에서 출발했지만, 근데 이거는 반대로 법을 강화했어요. 보호에 대한 측면은. 이게 유럽의 개인정보 규정인데, 이게 굉장히 큰 규정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거 뭐 금융권만 아니라 뭐 일반 정보통신 사업자들, 뭐 쇼핑몰들, 외국 유럽인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회사들은 이 법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대상이 뭐냐면은 EU 국가 내에 있는 국민의 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모든 기관은 이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 법에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 사안 자체가 일반적인 사항이다. 일반적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계 매출액의 2% 그리고 1,000만 유로가 벌금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보이지 않는데 1,000만 유로고,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 그 중에 비싼 거를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2,000만 유로면 얼마일까요? 혹시 아시는? 빨리 한번 계산해서. 2,000만, 예. 300억? 그 비싼데 한 230억. 그 정도 될 겁니다. 뭐, 그 정도 되는 금액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로. 그러니까 엄청난 규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내 업체들도 솔직히 예전에 이런 것도 많이 났어요. 뭐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웹사이트에 접속했던 사람들에 대한 로그가 남는데 유럽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접속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개인정보를 막 입력하고 갈 수도 있어요. 유럽인들이. 근데 거기 GDPR에서는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관리해야 된다는데, 사실상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가 임의로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겠냐, 막 이런 이슈도 나왔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현재 이 GDPR 관련된 그 규정들에 있어서 그 유럽과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현재 협의가 돼가지고 협의된 사항들이 한국 인터넷 진흥 사이트에 가이드로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도 이슈가 돼서 좀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이제 해외 규제가 보호 규제가 이제 현재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 국내 현재로 봤을 때는 금융감독기관의 전자금융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고 있지만, 아울러서 금융사고를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약간은 재밌으라고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사실 거의 한 80%가 실제로 우리 인터넷 환경이에요. 굉장히 보안에 있어서 취약할 수 있는 환경으로 와 있는 거죠.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래서 이러한 지금 금융 서비스가 지금 말씀드렸던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금융 서비스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에는 모바일도 있고 인터넷도 있어요. 인터넷 전문은행 2개 현재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 더불어서 이제 향후에 지금 그 심의를 신청을 할 예정인 뭐 토스라든지 키움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이제 제2의 인터넷 은행이 나올 예정이고, 간편금융 서비스도 현재 예전에보다 굉장히 단순한 절차와 단순한 프로세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융회사하고 핀테크 업자들이 합작해서 만드는 거죠. 해외 소액 성금.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간편 송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스위프트라는 그 국제 송금을 대행하는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송금을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스위프트를 통한 송금을 하기에는 길게는 한 일주일이 걸려요. 짧게는 뭐 2, 3일이 걸리겠지만 비용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뭐 금액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해외 소액 송금이라는 기술을 이용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2,000불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뭐 법이 개정돼가 지금 현재 금액도 상향되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가지고 있는 IT 기술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프리펀딩 기술이라든지 그런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10분 만에 10분 만에 송금이 가능하고, 또는 수수료를 갖다가 거의 그거에 한 10분의 1 정도로 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나와 있어요. 프리펀딩은 기본적으로 방식이 뭐냐면 송금을 하기 위한 제휴업체, 나라들의 돈을 갖다 일부 좀 갖다 놓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A 이용자가 그 해당 송금업체를 통해 송금 신청을 하면 이 송금업체는 제휴업체한테 받는 사람한테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실제로 돈은 돈은 미리 한 번에 싹 왔다, 한 번에 전송해 놓고, 실제로 그 이용자가 송금을 원하는 거는 전문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실제 돈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서 비용하고 시간을 줄여주는 겁니다. 어찌됐든 해외 소액 송금이라든지 아니면 간편결제도 뭐 요즘에 결제가 굉장히 많으니까 페이 기술들, 간편결제도 기술이 NPM 방식과 CPM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NPM은 고객이 QR코드를 제시하고, 상점이, 중국 같은 경우가 많이 이런 걸 하고 있어요. CPM은 고객이 QR코드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결제 코드를. 간편이체,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고, 이메일도 할 수 있고, 계좌번호로 할 수 있습니다. O2O 서비스. 이렇게 지금 비대면 서비스가 O2O까지 활성이 됐어요. O2O 하면 대표적인 거 아시는 분? O2O 서비스 대표적인 거. 아마 많이 쓰실 텐데. 술 드시고 늦게 가실 때 부르는 거. 카카오, 예,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예. 우버나 카카오 택시, 이게 O2O 서비스의 대표적인 거예요. 625, 배달앱들, 다 이게 다 O2O 서비스예요. O2O라는 거는 온라인에서 신청한 걸 오프라인에서 서비스를 해결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의 금융 서비스 융합을 할 겁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전자금융 감독 규정 제14조 2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가 완화되는 게 올해 초에 발표돼서 아마 규제로 못하고 있었던 금융회사들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블록체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원장을 블록에서 삼아서 전송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장점이냐면, 간단히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옛날 때 같은 경우에 마음에 보험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내가 보험서류 작성해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그 보험 신사에 대한 건을 갖다가 심평에 전달을 해서 확인하고, 뭐 의료보험공단을 해가지고 의료보험 수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다 누군가가 시스템이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원장에다 덜어가지고 보내기만 하면 관계기관들이 그 블록체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 블록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 손 하나 안 두고 시스템적으로.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블록체인이고, 블록체인에는 이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 원장을 기준에 있는 원장 기반의 전산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는 거예요. IoT, 말씀드린 디바이스. IoT 서비스가 금융 서비스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결제를 할 때 자기 차를 끄고 주유소를 지나갈 때 자동으로 그 차 종류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고객이면은 그 고객의 카드 번호까지 저장할 수 있는 현재 서비스 모델까지 나왔습니다. 이 IoT 서비스. 끊기네. 국회 방송인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서비스가 아니라 그 외국에 있는 보험사가 대표적으로 서비스를 이런 거 하고 있는데, 헬스케어 서비스예요. 보험 가입자, 생명보험 가입자의 노년층 그분 집에다가 헬스케어 서비스, 예를 심박동이나 이런 거 다 체크하는 IoT 서비스 장치를 설치를 해주고, 그 사람이 응급사항이 발생하면은 뭐 병원이나 이쪽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하는 부가적인 서비스로 IoT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거죠. AI,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그 CRM이나 고객의 성향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AI, 빅데이터 이쪽으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사실 이쪽 분야가 아까 전에 데이터 3법이랑 굉장히 관계가 있죠. 오픈 API 있으면
굳이 여러 가지 막 어려운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오픈 API는 뭐냐면 API가 프로그램의 기능들의 모임입니다. 결제 기능, 뭐 이체 기능, 조회 기능 이거를 구태여 금융회사나 그런 사람들이 다 만들 필요 없이 만들어진 걸 가져다 쓰면 돼요. 누가 만들어놨냐면 금융결제원에서 은행 공동 오픈 플랫폼이라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제사에 따라 한번 들어가 보시면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회사의 서비스를 은행에 있는 조회라든지 조회라든지 이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싶을 때 본인이 어렵게 막 구현해가지고 그 금융회사랑 뭘 할 필요 없이 결제원이 제공하고 있는 오픈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송금이라든지 이체라든지 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러한 기술들이 하나로 묶여서 향후에 서비스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마쳤고, 제가 사실 이 뒤에 한 두세 장 장표는 굉장히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이유는 사람이라는 게 뭔가 여운을 줘야지 뭔가 좀 나중에 기대를 더 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혹시나 다음에 제가 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유사한 내용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으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